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 저는 홍사원이라고 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리스크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가계부채입니다. 단연 정말 전 세계에서 원톱입니다. GDP 대비해서 한 100%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이자돈 내기 급급하면은 삼겹살 2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이고 스마트폰도 아예 내년에 사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자꾸 소비가 있어줘야만이 기업들이 공장을 더 많이 돌려서 물건을 팔고 그 이윤을 남겨서 고용도 더 많이 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인데 쓸 돈이 없으면은 다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가계부채가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갔느냐?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출의 상당액이 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금리가 워낙 낮았었으니까는 그 돈으로다가 집 사고 하는데 부담들이 대가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 경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값이 이제 내려갔다가 올랐잖아요. 작년 3월까지는 가계부채가 실제로는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4월부터 다시 올라갔거든요. 왜냐, 그때부터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 집값이 올라가니까는 정부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걸 내놓으니까는 주택담보대출 다시 또 빌려서 집을 사기 시작하니까는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좀 내려가야만이 다시 빚 갚는데 좀 이자 돈도 좀 덜 내서 다른 데 삼겹살 사 먹는 것도 좀 사 먹고 옷도 좀 사고 스마트폰도 살 텐데, 금리가 내려가질 않으니 고이자 갚는데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언젠가는 금리가 좀 내려갈 거 아니냐. 미국도 뭐 금리 내린다는 얘기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지머니, 초저금리, 돈 빌리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옛날에도 한번 금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초저금리로 막 0% 금리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이클상으로. 한 가지 변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돈이 안만 풀려도 인플레가 잘 안 왔거든요. 실제로 안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졌을 때도 그때 돈 엄청 풀었습니다. 돈 풀어서 돈으로 다 그냥 다 막아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코로나로 돈 풀었는데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어.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엄청 올렸어요. 아니,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는데, 옛날엔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는데 지금 왜 돈 풀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이상하잖아요. 달라진 게 중국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간다.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딱 공식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때는 돈 풀면 물가가 겁나게 올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오른 게 아니고 막 10%, 20%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991년도가 매우 중요한 해였었거든요. 199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장기 침체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넘보려고 했던 일본의 경제력이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뭐였냐면은 구소련이 붕괴됩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독립해서 독립국가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최대 강적이었던 일본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상대였던 소련이 붕괴돼 버렸어요. 이러니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단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세계화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게 만든 경제 질서가 바로 세계화입니다. 옛날에는 공산권은 공산권, 자유시장권은 자유시장권 이렇게 따로 블럭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값이 껐떡하면 비싸졌는데, 이 체제가 붕괴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의 자본이 나이키 공장을 싼 헝가리나 체코에도 공장을 세우고 싶었는데 여기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빈털터리로 쫓겨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가능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미국의 자본이 떼일 염려 없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공장을 세워서 싼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 그래서 월마트에, 백화점에 납품을 해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화거든요. 결정적으로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을 국제경제질서에 끌어들였습니다. 세계 공장이 당신네들이 대줘. 그래서 싼 물건을 서방 세계에 공급해줘. 라는 구도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만 풀어도 언제든지 싸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안 올랐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체제가 지금까지 한 40년간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만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라는 거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 용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40년 동안 잘 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민들이 중산층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라는 게 월마트에서 내 물건을 싸게 살 수는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소득은 계속 줄어들더라. 보니까 그 이익의 대부분을 월가 1% 자본가들이 다 갖고 가더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기를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깨닫기 시작한 거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 중국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덕을 가장 많이 본 거는 중국입니다. 오늘날의 중국이 있었던 거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라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부가 이만큼 축적이 된 거고, 그거는 중국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중국의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그냥 넘어가더라. 이걸 이제 중국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중국도 옛날만큼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옷이나 신발만 만들어서는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미국처럼 고부가가치, 인공지능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비싼, 그리고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력을 뛰어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동맹이 금이 가게 생긴 거거든요. 미국의 국제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동맹국들이 보니까 저기서 돈 더 잘 벌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미국의 반기를 둘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달러 체제에도 반기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중국이 달러 체제에서 맺힌 한이 많으니 그럼 중국에 동조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 상황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절박함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화웨이 같은 데서 왜 자꾸 통신 장비 뭐 5G, 6G니 이런 걸 만들려고 해. 스파이 장비 거기다 심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들은 미국에 팔면 안 돼. 한국에도 팔면 안 돼. 제재를 자꾸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런 거 만들고 팔고 싶어 하는 거고. 왜냐, 그게 훨씬 더 돈이 되니까. 호구 노릇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중국이 깨닫기 시작한 거고.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다가 돈을 잔뜩 풀었는데 중국이 예전처럼 막아주질 않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그게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돼버리다 보니까는 실제로 물건값이 막 올라가더라. 미국의 인플레율이 옛날 70년대, 80년대 수준처럼 막 10% 가까이 올라가 버리더라. 이론이 화들짝 놀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례 없이 미국의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정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금리를 급격하게 일단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지금 옛날처럼 다시 우리가 기대하듯이 초저금리 시대로 다시 이지머니 시대로 돈을 버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런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0%, 1%대까지 금리를 내리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 내립니다.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5.5% 기준금리가 4%대까지만 내려가더라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가가 쉽게 떨어지질 않거든요, 지금. 작년 11월까지 떨어지다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자 부담에 대해서 좀 해방돼서 다시 경제가 순환되고 쓸 수 있는 돈이 좀 많아져서 그렇게 될 거다. 그거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한국 경제에서 지금 그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사실 큽니다. 정치가 경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대외 정책면으로 봤더라도 전 세계가 세계화라는 하나의 블록으로 닿다가 지금 다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1980년대 이전에 그 블록 경제로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나라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는 보호무역으로 다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만 해도 지금 공약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모든 수입 물건에 무조건 10% 추가 관세 더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수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수출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팔아라. 그럼 관세 안 붙일게 라는 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수출은 상황이 괜찮아질 거냐? 중국만 해도 옛날처럼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거든요. 옛날에 정말 중국의 물건 만드는 수준이 화학제품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조립해서 껍데기만 씌우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중간재를 한국만큼이나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옛날만큼 중국에다가 많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조가 일단 아닙니다, 지금은. 근데 더군다나 정치가 한국 정부가 대놓고 그야말로 중국을 적으로 이제 대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 물건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참 다른
일본 참 보면은 야가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따로 자기네들이 중국하고 물밑에서 계속 교류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 산업성이나 또 일본의 기업들은 계속 중국하고 물밑에서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도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치가 않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내수를 이제는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소득을 높여주는 구조거든요. 돈이 돌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주로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였었으니까. 그럼 내수를 갖다가 좀 탄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산층의 소득을 당연히 키워야죠. 중산층의 소득을 키우려면은 산업 구조가 혁신적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쨌든 당장의 그 약발을 기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한번 이끌어보자, 부양시켜보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산업 공장에, 기업에, 학교에 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게끔 돼버리니까 여기서 무슨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가 있고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더 어렵게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최근에 혁신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 R&D 예산까지도 깎아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갈 돈을 깎아서 다 지금 부동산이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이러니 지금 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쉽지 않겠구나,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지방에 있던 인구들이 자꾸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살 집 하나 편하지가 않은데, 수도권의 이 젊은이들이 자기 살 집, 자기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 결혼할 생각 못하고 애 낳을 생각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악순환으로 구조가 돌지 않게 하려면은 지방에 근본적으로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서 일자리도 거기 많이 생기고 문화시설도 갖추고, 그래서 지방에서 청년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그게 자연적으로 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오히려 수도권은 더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강해서 개발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끔, 반도체 공장도 왜 수도권에 그걸 지어야 됩니까? 호남에 지으면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고 호남에 지금 태양광이 남아돌아서 오히려 거기는 전기를 버리고 있는데 거기 반도체 공장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일자리가 생길 테고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갈 테고 공장에 따라서,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 아닌가. 그럼 인구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을 좀 국가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로 들어설 거냐, 다시 한번 재도약으로 갈 수 있는 혁신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이 지금이 사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중산층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그 사회가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착취적인 사회냐 아니면 포용적인 사회냐로 갈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유독 일해서 돈을 버는 소득보다는 자본소득, 돈을 버는, 이게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 사회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부동산에서 큰 돈 한 번에 왕창 벌고 주식 투자해서 코인으로다가 큰 부자가 된 성공한 케이스 몇몇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야, 저게 진짜 돈벌이가 되는 거고 저게 정말 멋있는 삶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독 세금도 노동소득은 칼같이 과세합니다. 엄격하게 과세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우리 자본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그 과세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땀 흘려서 버는 돈,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돈을 버는 자본소득으로 우리가 가야 돼.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사회 아닙니다. 땀의 대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회가 될 수 있을 때여야만이 한국 경제를 제대로 된 경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이게 꼭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들의 교육 문제도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때문에 학부모들이 멍들어 보지 않은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랬고,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는데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교육 같지도 않거든. 그냥 사육이거든요. 사육. 그렇게 학원 가기 싫어서 막 하는데 등 떠밀어서 막 보내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학원 안 가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없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좋은 일자리 갈 수 없어. 또 시집장가 가기도 힘들어. 실제로 그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구 선진 사회, 뭐 미국도 그렇고 덴마크, 독일 뭐 이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시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체력을 증대하는데 이 청소년기를 보내잖아요. 이 체력을 그때 키울 수 있는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하잖아요. 그게 왜 거기는 가능하고 우리는 왜 가능하지 못할까? 이게 바로 땀의 대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사회는 목공 좋아하고 자동차 고치는 거 좋아하고 집 짓는 거 좋아하면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가 충분한 소득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본 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그 합의를 안 받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은 호주 사회에서 광부가 소득 순위로다가 한 8위, 10위 이 정도로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호주 탄광이라고 해서 에어컨 들어가고 깨끗하겠습니까? 한국의 탄광이나 똑같죠. 그러니 호주에서도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 탄광에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잖아요. 호주 사회는 그러면 돈을 많이 줄게. 그러니까는 들어가 줘. 호주 사회를 위해서 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합의를 받느냐? 탄광에 들어가기 싫고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어? 그러면은 중국 사람 들여오지. 태국 사람 들여오지. 한국 사람의 절반만 줘도 여기는 다 일하려고 해. 이렇게 합의를 봐버린 거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이유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말 안 통하더라도 아파트가 좀 부실공사가 되더라도 반값에 후려쳐서 임금 착취해서 하면 그래도 얼마든지 지금 일할 사람들 중국에 베트남에 널려 있어. 이거는 한국 사회가 이 상황까지 얼마를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그 수리하는 거 좋아하면은 자동차 미케닉으로다가 독일 자동차 수리공처럼 중산층 생활을 왜 못하는 거냐. 한국의 철근 노동자들은 왜 소득이 안 되는 거냐. 이 구조 때문인 거거든요. 땀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땀의 대가를 인정하는 그 사회가 될 때 비로소 포용적인 국가가 되고 우리 국가의 근본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포용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태형건설이 부동산 PF 때문에 워크아웃 상태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뭐 다른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니다 이게 태형건설 정도에서 끝나는 거지 그 이후로 더 이상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PF가 굉장히 한국 경제에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PF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보고 쉽게 말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PF라는 게 우리가 도입한 건데 한국의 PF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변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천억짜리 땅이 있어요. 부동산 시행사가 저 땅을 보니까는 저기다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오피스 건물을 지으면 분양이 잘 되고 2천억짜리가 한 1조가 될 것 같아. 여기다 그럼 내가 땅을 사서 아파트 시행을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땅을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시행사가. 그러니까 2천억짜리 땅을 사는데 지금 현행 법규상으로는 땅값 한 10% 정도만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은 시행사 자격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짜리 땅을 살려면 한 200억 정도만 자기 종잣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억짜리 땅을 사서 여기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200억으로 2천억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누구한테 꼬아야 되는데 그거 꼬아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한테 꼬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만이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2천억이라는 담보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담보라는 게 2천억보다는 훨씬 더 아래로 떨어지니까 땅값이 금융기관들이 안 꿔준단 말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30층짜리 아파트 지을 거니까 그러면은 2천억이 아니고 1조가 되는 거야, 이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믿고 돈을 좀 꿔주소. 이게 이제 한국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땅을 사야 되는 첫 번째 단계니까 지주들한테 땅을 사야 되는 그 2천억을 꾸는 게 첫 번째 관문. 요걸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F는 PF인데 첫 단계인 땅을 사들이는 돈 이걸 갖다 대출받는 거.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는 개념에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업이 막 시행 단계니까 이게 엎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리스크가 워낙 많으니까 이 브릿지론은 굉장히 이자가 비쌉니다. 대개 예전에는 이자 돈이 한 10% 정도였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15%, 2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20%나 되니까 이걸 단기간에 끝내야 되잖아요. 이자 돈을 20%나 내고 수익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무리 부동산 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지론을 빨리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브릿지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본 PF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본 PF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2천억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공비가 건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7천억, 6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인허가 절차까지 다 끝냈어.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엎어질 리스크가 없으니 이자를 15%, 20%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1금융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론까지는 굉장히 이게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돈을 떼일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주로 들어오는 게 증권사, 뭐 캐피탈, 요즘 뒤늦게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이제 높은 이자 받고 짧게 한 6개월 정도에서 우린 받아먹고 나가겠다는 이 금융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본 PF로 사업이 진행되면은 이때부터는 1금융권, 시중은행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신 금리가 굉장히 싸지죠. 예전에는 5%, 7% 정도였는데 요즘은 높아져 갖고 한 10% 정도로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옛날 20% 이자 물던 것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본 PF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조를 대출을 다시 받아서 브릿지론에서 받았던 그 원금을 다 상환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멘트 사고 건설비 주면서 아파트를 올려서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다가 본 PF로 빌린 돈, 여기 돈 갚고 분양 대금에서 남아서 그 수익이 이 시공사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PF 사업장에 다 지금 비명소리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 한참 비쌌을 때 예를 들어서 2천억이 땅을 샀는데 땅을 비싸게 샀으니까 최저 분양가를 자기네들이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평당 이거 2천만 원은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값이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평당 2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저게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 본 PF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브릿지론으로 돈 잔뜩 빌려놨는데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야 그거 2천만 원에 요즘 택도 없어. 분양 안 돼. 5천억 못 빌려줘. 이렇게 되니까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사들이 다 엎어져 나가고 시행사를 겸했던 건설사들도 같이 엎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 돈을 잔뜩 빌려줬던 캐피탈,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들이 같이 다 나가 떨어져 나가게 생긴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PF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이 있고 그 뒤에는 본 PF가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물린 돈이 한 13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본 PF로 넘어간 거는 아파트 공사 기간이 기니까 위험이 드러나는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당장 급한 건 요 앞단에 있는 브릿지론이거든요. 여기 물린 돈이 지금 한 30조 원이 되는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조 원 정도가 지금 이거 사업성이 다 없다. 청산해야 된다라는 게 한 15조 원 정도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30조 원 대부분이 지금 다 사업성 하나도 없다 지금은. 왜냐면 워낙 땅값을 높게 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금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이건 어림도 없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PF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은 시행사 건설사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부실로다가 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일단 이걸 살려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이 위기가 작년 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금융으로 싼 이자를 대출해 줄 테니까 만일을 아파트 분양을 신청을 해라. 그냥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든 100억을 버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무조건 분양 신청하면은 싼 이자로 주택담보대출 해주겠다. 그러니 많이 신청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50년 만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내놨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너도 나도 주택담보대출을 잔뜩 받아서 집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반짝 올라갔죠. 그래서 그 약발이 작년에 잠깐 이제 반등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다가 작년 연말부터 약발이 끝나고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PF도 잠깐 이것 때문에 사는가 싶었는데 위기를 뒤로 미뤄뒀던 게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정부가 다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세금 걷어서 세금으로다가 떼우는 뭔가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내놓을 정책이 지금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지금 잔뜩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는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든 건데 자 그럼 원래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떤 거냐. 이 시행사업자가 1,000만 원으로 분양가를 내리든가 손해나는 거로는 내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뒤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빌려준 돈 다 떼이게 생겼는데 그 떼이기 전에 우리는 2천억짜리 땅을 담보로 잡았었으니까 경매에 내놓을래. 그래서 우리 원금이라도 이제 받아갈래 하면은 경매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2천억짜리 땅이. 그럼 경매시장에서는 이 땅이 1,000억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행사업자가 낙찰받아서 분양가를 우린 1,000만 원만 하겠다. 그럼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사
시행사들도 들어올 테고 본 PF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도 내려가고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정부에서는 그걸 집값이 떨어지면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된다 쪽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약발이 천년만년 갈 거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올릴 수 있으면은 상관없겠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1년간을 갖다 거품을 계속 더 키우는 거잖아요. 왜냐면 심지어는 무슨 정책까지 꺼냈냐면은 시행사들이 일단 2천억을 빌렸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낼 돈도 이제 다 없어졌어. 자기 자본금이었던 10% 그 200억도 이제 다 까먹었어. 그러면 시행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대주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잔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다 모여 돈 빌려준대. 그리고 여기다가 1금융권 은행들도 좀 여기 다 들어와. 여기서 대주단이라는 데서 60% 이상 동의를 하면은 만기를 계속 연장시켜 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니 이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안 돼, 나는 여기 지금 경매로 넘겨서 내 원금이라도 회수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정부에 반해서 시행사들이 이자를 낼 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좀비 상태의 그 기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시행사들이. 그러니까 이자도 그럼 지금 안 내도 돼, 나중에 본 PF로 들어가서 그때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다 내도록 하는 이자 후취제라는 제도까지 강제로 적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 그냥 좀비 상태로 계속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PF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시행사들이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연체율이 실제로 보면 2% 초반입니다. 이자를 내지 않게 해줬으니까, 이자를 안 내니까 당연히 연체로 잡히지도 않는 거죠. 실제 연체율은 얼마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1년 전에 이 상황을 아프더라도 덜 아플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거품을 키웠을까? 잘못하면 이게 한국 경제를 절단낼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믿는 구석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확 올라가고서 집값이 지금 내려갔지만은 금리가 다시 저금리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금리 인하로 뭐 미국이 할 것도 같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월가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내리면 한국도 바로 이제 금리 내린다.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아마 정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했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미국도 이제 곧 대선이 있는데 금리를 안 내렸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5.5%포인트에서 계속 동결은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대와 희망도 거기서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정부에서 그럼 무슨 카드를 쓰겠느냐? 쓸 카드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작년 1월에 썼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40조 원을 갖다 푼 건데 40조 원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중에 한 7% 넘게 써버린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집값 올리는데 이 돈을 쓴 거잖아. 가뜩이나 세수도 안 거치는데 이런 돈을 또 갖다 쓰겠습니까? 쓸 돈이 일단 없어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허송세월 하고 있다가 PF를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나라 다 절단내게 생겼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실한 PF 사업장은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쏟아내는 발언이거든요. 이제 와서. 물론 이제 와서라도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PF에 들어간 돈이 130조 원이나 되는데 70조 원 이상이 지금 다 떼일 가능성이 있을,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70조 원이 떼이면은 돈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빌리는 사람도 잘 빌려서 그거 갖고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계속 돈이 돌아야만이 건강한 경제 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몇십조 원이 누군가 떼였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돈 빌려주면 이거 떼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빌려줄래.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서 딱 막혀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전체 구조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넘어가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일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2011년도 그때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태가 그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 막 해서 부산저축은행들 다 무너지고 그 다 PF 때문이었거든요. 건설사들 수도 없이 도산했습니다. 그때.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축은행들이 PF에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왜 이게 반복이 되느냐. 그때 한번 겪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PF는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게 한국만의 PF라는 거거든요.
서구의 PF와 한국의 PF가 다른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 땅을 살려면 브릿지론을 빌려서 여기서 자본금 10%만 내가 갖고 나머지 1,800억은 잔뜩 비싼 금리로다 제2금융권들한테 빌린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미국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큰 돈 벌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일단 여기 땅을 사야 되니까 여기 2천억을 필요해. 2천억을 투자자를 모읍니다. 은행들이 아니고 다 날릴 각오하고 프로젝트가 이런 거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시행사업을 할 투자자를 여기부터 하면은 일단 2천억은 땅 살 돈만큼은 자기 자본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건설사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갈 이 돈 5천억, 6천억은 금융권에서 이제 빌리는 거지. 이게 미국식 PF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고 땅 살 돈의 10%만 갖고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받죠. 올라가면은 큰 돈을 벌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폭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도 빵에 들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한국은 PF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고 폰지 파이낸싱, 사기 금융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왜냐 안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혹시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10년 뒤에 또 이런 사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박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땅 살 돈만큼은 2천억이 있어야 되면은 2천억만큼은 자기 자본금으로다가 투자자를 모으든 자기가 돈 있는 시행사가 시행을 하든 자기 돈으로다가 하게끔 해놔야 된다. 왜냐 이게 벌어지면 나중에 이거 정부가 지금 PF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라는 거는 이 도박판에 뛰어든 시행사들이 몇 개 살아남는다 하면은 세금을 집어넣어서 살려서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 짓을 또 하겠다는 거냐 이거죠. 큰 돈 벌겠다고 시행사든 건설사든 금융기관이든 여기 뛰어든 건데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세금으로다가 또 이걸 보존해 주는 게 맞느냐? 정말 맞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PF 사업이라는 게 다시는 이렇게 도박판이 되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규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PF는 도박장에서 본 PF 진짜 판돈도 남한테 빌리고 심지어는 도박장 입장료까지도 지금 빌려서 들어가는 판국이거든요. 이러니까는 이게 도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